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거대한 다이닝룸을 지배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빛은 길게 뻗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 미슐랭 셰프가 정성껏 준비했지만 거의 손대지 않은 요리들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하지만 축하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공기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서유진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 속의 레드와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를 값비싼 인형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은 그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뚫어보는 분석가의 눈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전략가의 눈이었다. 반대편에 앉은 남편 KJ건설의 회장 강태주는 초조하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도 그의 조급함과 권태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아내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애정 대신 경멸과 성가심이 가득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 젊고 아름다운 배우 한소희에게 가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저녁 식사의 분위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서유진 씨,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녀를 씨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 호칭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강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봉투는 유진의 접시 바로 앞에서 멈췄다. 최고급 법무법인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혼 합의서요. 읽어보고 도장 찍어줘요. 그의 말은 통보였다. 협상이나 대화의 여지는 없었다. 유진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이미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의 잔인함과 오만함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고생한 건 아니까 위자료는 넉넉하게 챙겨주지.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랑 현금 20억. 그 정도면 평생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요. 그는 마치 자선 사업가처럼 거만하게 말했다. 20억. KJ건설의 자산 가치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자선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는 그녀의 10년, 그녀의 청춘, 그녀의 지성과 헌신을 고작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니 평가는커녕 폐기 처분하는 쓰레기 값을 매긴 것에 가까웠다. KJ건설 주식이나 경영권에 대해서는 일절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괜한 꿈은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당신도 알다시피 이 회사는 순전히 내 힘으로 이만큼 큰 거니까. 그 순간 유진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순전히 내 힘으로.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M&A 전문 변호사로서 업계에서 명성을 날리던 자신을 스카우트하려던 수많은 로펌의 제의를 거절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건설사에 불과했던 강태준의 옆에 남았던 것은 누구였던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까다로운 계약을 성사시키고 적대적 인수를 막아내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설계한 것은 누구의 머리였던가. 그녀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의 KJ건설을 조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었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희 씨, 알지 배우 한소희. 나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요. 그 사람은 당신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재미없는 여자가 아니거든.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요. 그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서 역겹게 부유했다. 유진은 드디어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맑고 차가운 크리스털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여전히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지성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 당황했다. 그는 눈물과 분노 애원과 저주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오히려 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 약점을 파악하려는 사냥꾼처럼. 왜 말이 없어 충격이 큰가? 아니면 내가 준 돈이 부족해? 그는 일부러 더 비웃으며 그녀를 자극했다. 서유진,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냥 나이든 전업주부일 뿐이라고. 내가 베푸는 마지막 호의를 걷어차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합의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강태주는 그녀가 드디어 서류를 집어들고 절망할 것이라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유진의 손은 서류가 아닌 그 옆에 놓인 날카로운 스테이크 나이프를 향했다. 그녀는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강태준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다. 설마 이 여자가 미쳐서. 유진은 나이프를 든 채로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옆을 지나쳐 다이닝 룸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앞으로 갔다. 그 그림은 1년 전 그가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며 거액을 주고 사온 유명 화가의 작품이었다. 그는 그림의 가치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유진은 그림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에 든 나이프로 캔버스 중앙을 길게 그어내렸다. 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값비싼 그림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강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저 그림이 얼마짜린 줄 알아. 유진은 찢어진 그림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나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금속성 소음이 강태준의 고함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얼어붙은 그를 마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와인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 그림 가짜야. 뭐라고? 진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비밀 수장고에 있어. 이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일 뿐. 당신은 그걸 알아보는 눈 따위는 없으니까 사기당한 거지. 당신이 평생 이뤄왔다고 믿는 모든 것들처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강태준의 자존심에 박혔다. 그는 그림의 진위 여부보다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꿰뚫어 보는 그녀의 눈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항상 순종적이고 자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당신이 내민 이 합의서. 유진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경멸의 시선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허점과 독소 조항이 있는지. 이걸 작성한 변호사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당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일까? 재산 은닉 탈세 정황까지. 이 종이 쪼가리는 합의서가 아니라 당신의 범죄 목록 자백서에 더 가까워 보이는군.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뜯지 않고 그대로 손안에서 가볍게 구겨버렸다. 20억 오피스텔 한 채. 강태준 씨, 당신은 지금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 그녀는 구겨진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당신은 내게서 내 인생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당신은 지금 당신의 제국을 만든 설계자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다이닝 룸을 떠나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10년의 침묵이 깨졌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홀로 남겨진 강태주는 찢어진 그림과 구겨진 합의서를 번갈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함께 살아온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고요했던 펜트하우스에 폭풍의 전조가 들이우고 있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서유진이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 전 서유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공간이었던 드넓은 드레스룸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파괴의 흔적이 아닌 철저한 분리의 결과였다. 강태준이 사준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은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주인을 잃은 유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부여한 강태준의 아내라는 허울의 상징들을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출한 여행 가방 하나였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삶이 담겨 있었다. 달아빠진 법학 서적 몇 권, 그녀가 직접 작성했던 KJ건설의 초기 사업 계획서 4본, 그리고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된 낡은 노트북. 그것들이야말로 그녀의 무기이자 그녀 자신이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모든 인테리어는 그녀의 손길을 거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따뜻한 추억이 아니었다. 거실의 소파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해외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던 자신의 모습이 서재의 책상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전략을 짜던 밤들이 떠올랐다. 강태준이 언론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리를 자축할 때 그녀는 항상 이 집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트로피 와이프처럼 전시했지만 정작 그 트로피를 만든 장인은 그녀 자신이었음을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더 이상 지켜야 할 환상도 연기해야 할 역할도 아직 없어졌다. 오직 서유진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남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태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시내 한 레지던스 호텔이었다. 체크인을 마친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단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최민호 변호사님, 시간 괜찮으신가요? 최민호,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그녀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가장 아꼈던 후배였다. 그는 유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나 나는 업무 능력을 누구보다 존경했다. 그런 그녀가 돌연 은퇴하고 결혼을 선택했을 때 그는 마치 업계가 거대한 보석을 잃은 듯 안타까워했다. 현재 그는 대형 로펌을 나와 기업 비리를 전문으로 파헤치는 금융 전문 조사 기관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선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물론입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유진은 화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최민호는 세월의 흐름만큼 더 노련하고 단단해진 모습이었지만 유진을 향한 존경심 어린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놀랐습니다.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미안해요. 안부 인사할 겨를이 없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KJ건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비공식적으로 최대한 은밀하게. 최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KJ건설. 그는 유진의 남편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KJ건설 말입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혼 소송 중이에요. 유진은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녀는 짧게 지난밤의 일을 요약했다. 최민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해냈다. 그가 알던 서유진이라는 변호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KJ건설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KJ건설의 모든 해외 법인과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해줘요. 특히 싱가포르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자회사들을 집중적으로 프로젝트 피닉스와 프로젝트 히드라,
라는 이름 기억해요. 최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7년 전 유진이 KJ건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직접 설계했던 복잡한 지배 구조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다. 당시 그는 그녀의 완벽한 설계에 감탄했었다. 네, 기억합니다. 선배님이 만드신 여고의 자금 조달 및 절세 구조의 핵심이었죠. 맞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약점도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강태주는 그 구조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만든 길을 이제는 내가 역으로 추적해야겠어요. 시작은 그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선배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보안 채널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통화 끝자야. 그그나자 유진은 거대한 계획에 첫 단추를 끼운 기분이었다. 이제 막이 올랐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한소희의 고급 빌라에서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쳤다. 서유진의 마지막 반항이 그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발악처럼 느껴졌다. 그림 하나 찢었다고 뭐가 달라지나 멍청한 여자. 진품이든 가짜든 내 돈으로 산 내 물건인데. 그는 소파에 요염하게 기대앉은 한소희의 잔에 샴페인을 채워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걱정 마, 소희야. 이제 다 끝났어. 그 여자는 곧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내가 던져준 돈을 받으러 올 거야. 변호사 그 여자 경력 단절된 지가 10년이야. 지금쯤 법전은 냄비 받침으로나 쓰고 있겠지. 한소희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그럼 우리 이제 곧 결혼할 수 있는 거야. 태준 씨, 그녀의 눈은 사랑이 아닌 탐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보다 그가 가진 부와 KJ건설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더 사랑했다. 물론이지, 이혼 절차는 최대한 빨리 끝낼 거야. 변호사팀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넌 그냥 앞으로 입을 웨딩드레스나 고르고 있으면 돼. 강태준은 한소희를 품에 안고 그녀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유진의 마지막 경고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자신의 제국은 완벽하며 감히 누구도 자신의 아성에 도전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서유진의 침묵과 순종을 10년간 당연하게 받아온 그는 그녀의 지성과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것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 여자 위자료를 더 받아내려고 발악하는 거겠지. 언론에 지저분하게 흘리기 전에 입을 막아야 해. 한소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태준 씨 명성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떡해. 내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밟아놔야 해. 걱정 마. 강태준이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내가 누군데? 언론, 검찰, 정치권에 내 사람들이 얼마나 깔려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서유진은 이제 곧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그들은 서로의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소리가 그들의 어리석은 승리를 축하하는 듯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성이 바로 그 성을 설계한 사람에 의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시 유진의 호텔방. 그녀는 최민회에게 보낼 초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소유 구조도와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기억과 기록을 근담업 전부 기록을 더듬어 강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했을 만한 가장 유력한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의 사업 확장 방식, 그의 탐욕, 그의 성향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분석이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변호사의 감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태준 전문가라는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었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홍콩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한 작은 무역회사. KJ건설의 해외 자재 수입 과정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수많은 협력업체 중 하나에 불과해 보이는 곳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회사의 설립 서류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강태준의 죽은 외삼촌의 이름으로 위장된 유령이사.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은 수년에 걸쳐 교묘하게 세탁되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액수는 아직 크지 않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대한 암덩어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유진은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찾았다, 강태준. 네가 파놓은 무덤의 입구를.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화려한 축배를 드는 어리석은 왕과 그의 성을 무너뜨릴 설계도를 손에 쥔 그림자 속 여왕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도시의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것은 복수를 향한 유진의 의지였다. 강태준은 행동하는 남자였다. 그는 서유진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패배자의 허세로 치부하고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다. 며칠 후 인터넷 연예 매체를 통해 강태준 회장과 배우 한소희의 열애설이 터져나왔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모습 등이 파파라치 사진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공개되었다. 기사의 뉘앙스는 명백했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 지친 재벌 회장 새로운 사랑을 만나다. 대중의 동정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혼의 책임을 서유진에게 은근히 떠넘기려는 비열한 언론 플레이였다. 한소희는 이 기사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폭발적으로 팔자으로 증가했고 각종 광고와 작품 섭외 문의가 쇄도했다. 그녀는 마침내 강태준의 여자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얻은 것처럼 행동했다. 강태준 역시 만족했다. 그는 이 스캔들로 서유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될 것이라 예상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여론마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여의도 프라임 프로젝트. 여의도 금융가의 마지막 남은 황금 부지를 매입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복합 빌딩을 건설하는 KJ건설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었다. 부지 소유주인 중소기업 미래홀딩스와의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다. 강태준은 특유의 압박과 회유를 통해 거의 헐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다. 이 거래만 성사되면 KJ건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고 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터였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며 샴페인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세상을 향해 연막을 치고 있을 때 서유진은 그의 제국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레지던스 호텔의 스위트룸은 어느새 유진의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KJ건설의 지배 구조와 여의도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 분석표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금융시장 데이터를 띄우고 있었다. 유진은 최민호가 보내온 방대한 자료를 밤새 분석하며 강태준의 계획에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미래홀딩스였다. 미래홀딩스는 비상장 회사였고 소유 구조가 몇몇 창업 주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들 중 가장 지분이 많은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항복을 받아낸 상태였다. 하지만 유진은 미래홀딩스의 정교관에서 결정적인 조항을 발견했다.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 매각 시 의결권 있는 주식 15% 이상의 주주가 요청할 경우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태준은 이 조항을 무시했다. 15% 뿔뿔이 흩어진 소액 주주들을 모아도 10%가 차이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야. 그녀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최민호를 통해 네덜란드와 스위스에 위치한 유령 투자펀드 두 곳을 움직였다. 수년간 개인적으로 관리해온 비자금을 동원하여 이 펀드들을 통해 미래홀딩스의 소액 주주들에게 접촉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제시한 가격의 2배를 불렀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팔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유진은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미래홀딩스의 지분을 사들였다. 단 사흘 만에 그녀의 손에 17.8%의 지분이 들어왔다. 강태준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수치였다. 모든 거래는 철저히 차명으로 이루어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마침내 계약 체결 당일, 계제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강태준은 미래홀딩스 대표와 구들은 악수를 하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가 될 터였다. 미래홀딩스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펜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낯선 변호사 한 명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수행원이 따르고 있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누구신데 감히 이 자리에 끼어듭니까? 강태준의 비서가 앞을 막아섰다. 변호사는 비서를 가볍게 밀치고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강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명함을 내밀었다. 네덜란드 법인 에퀴타스 캐피털의 법률 대리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는 이어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 의뢰인은 미래홀딩스의 지분 10.7%를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 자산 매각 계약이 현저하게 저평가되었으며 이사회의 배임 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정관에 의거 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별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미래 홀딩스 대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에퀴타스 캐피털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군.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지? 김진우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저희는 고객의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께서는 미래 홀딩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럼 추후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강 회장님.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대회 의실에 남은 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산산조각난 강태준의 자존심뿐이었다. 세기의 계약은 체결 직전에 무기한 보류되었다. 다음날 신문 한 면은 KJ건설 여의도 프라임 프로젝트 암초 만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도배될 것이 뻔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찾아내, 당장 찾아내. 에퀴타스 캐피털인지 나발인지 그 배우가 누군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최정예 법무팀과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하지만 유진이 쳐놓은 방화벽은 견고했다. 추적은 네덜란드의 서류상 회사를 거쳐 스위스의 비밀주의 은행, 그리고 케이맨 제도의 신탁 펀드로 이어지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배우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며칠간의 실패 끝에 강태준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찢어진 그림 앞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차가운 눈, 자신의 제국을 만든 설계자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던 그 목소리. 설마, 아니야, 그 여자가 이럴 능력도 자금도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이토록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꿰뚫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유진이 머무는 호텔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분노에 찬 모습으로 그녀의 레지던스 스위트룸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이 시간에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전 남편 행세는 곤란한데요. 강 회장님, 그녀의 비꼬는 말투에 강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으르렁거렸다. 내 짓이지. 미래 홀딩스 네가 한 짓이냐고.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미래 홀딩스,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한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라던데 안타깝네요.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 대신 희미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웃기지 마, 나 말고 누가 또 알아. 그 계약의 약점을 네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글쎄요. 유진은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당신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죠. 아니면 그냥 당신의 사업 방식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닐까요? 회장님.
그녀는 그가 며칠 전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경력 단절된 지 10년이야. 그의 오만해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강태주는 그녀의 평온함에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자신의 제국을 향해 첫 번째 포탄을 쏘아 올렸다는 것을. 서유진.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후회하건들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기대하고 있을게요. 유진은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요, 강태준.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간 것들을 모두 되찾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첫 번째 전투는 유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강태준은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만들어냈음을, 그리고 그 괴물이 이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의도 프로젝트의 좌초는 강태준에게 단순한 사업적 손실 이상의 타격을 입혔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대한 신화에 처음으로 균열이 간 사건이었다. 이 균열은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다른 문제들까지 표면으로 끌어올렸다. 이사회에서는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고, 금융권에서는 KJ건설의 자금 상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미래홀딩스를 인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고, 이제 그 돈은 허공에 뜬 채 이자만 불어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금의 활로를 뚫고 자신에게 도전한 보이지 않는 적의 숨통을 끊어놔야 했다. 그의 분노는 오롯이 한 사람 서유진을 향했다. 서유진을 향했다. 그가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유진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호와 함께 홍콩의 유령 회사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단순한 비자금 창구가 아니었다. 그 자금의 흐름은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선배님, 이상합니다. 화상 통화 너머 최민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스위스 계좌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결국 국내로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표 추적 결과 돈의 일부가 현역 국회의원인 박민규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민규 의원, 유진은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여의도 프라임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었다. 강태준의 든든한 뒷배로 알려진 정치인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더 이상 부부간의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정경유착의 검은 골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를 건드린 것이었다. 계속 추적해줘요, 민호 씨. 박민규 의원뿐만이 아닐 거야. 이 돈이 흘러 들어간 모든 곳 관련된 모든 인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이제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상대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입니다. 신변의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아.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괴물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먼저 잡아먹히게 될 거야. 돌아갈 다리는 없어.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바로 여론이었다. 며칠 후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자극적인 루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KA건설 강태준 회장 파경의 진짜 이유. 전처 서유진 씨의 숨겨진 사생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유진이 상습적인 도박 중독이었으며 수십억 원의 빚을 져 강태준 회장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이야기. 그녀가 사치와 명품에 중독되어 가정에는 소홀했으며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요구하며 남편을 협박하고 있다는 이야기. 가장 악랄한 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한 남자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혼 후 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 스토리였다. 기사에는 유진이 그 남자 동창과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힌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까지 첨부되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평범한 식사 자리가 불륜의 현장으로 둔갑해 있었다. 세상은 잔인했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스토리를 좋아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다. 조강지처를 벌인 비정한 재벌이었던 강태준은 문제 있는 아내 때문에 고통받은 피해자가 되었고, 서유진은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불륜녀로 낙인 찍혔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다. 호텔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심지어 몇몇 오랜 친구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연락을 끊었다. 그날 밤 유진은 홀로 와인을 마셨다. 그녀의 강철 같던 평정심에도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분노와 모멸감,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혔다. 그냥 강태준이 던져주는 돈을 받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떤리엘 곳으로 떠나버릴까. 하지만 그녀는 와인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눈빛. 그녀는 여기서 무너지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진이었다. 패배를 모르는 변호사.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최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내 침묵을 약점으로 착각했나 보군. 이제 내 목소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야. 분노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정의 구현의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언론 플레이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자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여의도 프로젝트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자금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다. 바로 그때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민규 의원이었다. 강 회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곧 착공에 들어간다더니 아직도 땅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의원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서 곧 정리될 겁니다. 곧 내 재선이 내년인데 지금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내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거 잊었소. 박민규는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당신 와이프 문제. 그거 빨리 처리해요. 왜 이렇게 뒤가 구린 거야? 잡음이 여기까지 들려오잖아. 만에 하나라도 우리 쪽으로 불똥이 튀면 강호 회장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 명심해. 전천하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태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민규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KJ건설의 비자금으로 움직이는 공생관계이자 언제든 자신을 물어뜯을 수 있는 맹수였다. 이제 이 싸움은 서유진과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 전체, 아니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생존 게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최민호가 보내온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의 지도였다. 지도의 중심에는 KJ건설과 강태준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뻗어나간 선들은 박민규 의원 현직 차장검사 악명, 높은 사모펀드 대표에게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KJ건설의 비자금을 뇌물로 받고 각종 특혜와 불법을 눈감아주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의도 프로젝트는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결정체였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녀가 상대해야 지역, 한계라지 상대해야 할 적의 거대한 실체 앞에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분노와 사명감이었다.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벽에 붙여놓은 인물 관계도 앞으로 걸어갔다. 강태준, 박민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 서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부터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인물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는 카르텔의 정점은 아니었지만 모든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핵심 연결고리 사모펀드 블랙옵스 캐피털의 대표 윤상현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은밀한 재산 관리인이자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기술자였다. 유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민호 씨, 목표를 변경하죠. 강태준을 직접 치는 건 나중이야. 우선 이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잘라야겠어. 그녀의 시선은 윤상현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은 이 사람이에요. 복수는 이제 더 거대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의 전쟁이었다. 세상의 비난은 거셌지만 서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거짓의 화살들을 무시했다.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는 것은 강태준이 원하는 바였다. 그녀는 더 높은 곳에서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반격하기로 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 블랙옵스 캐피털의 대표 윤상현은 강태준과는 다른 종류의 적이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머물며 돈의 흐름을 조종하는 자였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면 공격이 아닌 정교한 외과 수술식 접근이 필요했다. 유진과 최민호는 며칠 밤낮으로 윤상현이라는 인물을 해부했다. 하버드 MBA 출신 월스트리트에서 명성을 날리다 혜성처럼 나타나 국내 사모펀드 시장을 장악한 인물. 그의 투자 방식은 과감하고 잔혹했으며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고 대외적인 평판 관리는 완벽에 가까웠다. 이 사람은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배님. 최민호가 분석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강태준 회장처럼 감정적이지도 않고 박민규 의원처럼 대중의 표를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인물입니다. 오직 수익률과 자신의 명성만을 믿는 사람이죠. 바로 그거야, 민호 씨. 유진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가장 큰 약점이야. 명성. 유진은 윤상현의 최근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다. 블랙옵스 캐피털은 현재까지 중 가장 큰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 자금 모집을 진행 중형 중기였다. 성공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히 까다로운 해외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즈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완벽하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믿음을 주어야만 했다. 아주 작은 스캔들이나 불확실성이라도 터지는 순간 수조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는 그대로 좌초될 수 있었다. 우리는 윤상현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 그의 완벽한 명성에 작은 흠집을 낼 거야.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 아주 작은 바늘 구멍을. 유진은 부패한 검찰이나 경찰 대신 다른 무기를 선택했다. 바로 언론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기자들 중 단 한 명을 골랐다. 경제 전문 탐사보도, 기자 이소영. 그녀는 대기업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업계인 구형령촌의 전문기의 독종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돈으로 매수할 수 없었다. 유진은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치는 익명의 보안 이메일을 통해 이소영 기자에게 접촉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한 번에 넘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잘 정제된 단 하나의 미끼를 던졌다. 그것은 KJ건설의 해외 자회사가 블랙옵스 캐피털이 운용하는 한 작은 펀드에 투자한 내역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투자 계약서였지만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구조를 정확히 짚어냈다. 이것만으로는 강태준이나 윤상현을 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명백한 배임 행위의 정황이자 두 회사 간에 무언가 부정한 거래가 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다.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추적할 용기가 있는 기자에게만 이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이소영 기자는 이 제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 사건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며칠간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유진이 던져준 정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일주일 후 이 이소영 기자가 소속된 경제 전문 주간지에 단독 기사가 실렸다. 단독. 블랙옵스 캐피털, 부실 계열사, KJ건설의 의문의 투자, 펀드 손실, 책임 논란. 기사는 한면 톱 기사는 아니었다. 경제 섹션 한 구석에 실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금융용어로 가득한 기사였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유진이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 기사는 곧바로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해외 통신사들이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떠오르는 사모펀드 블랙 옵스 캐피털의 불투명한 투자 결정에 대한 의문 제기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금융가에 타전되었다. 윤상현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그의 완벽한 성에 작은 불씨가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당장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윤상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집안 문제 때문에 내 펀드까지 진흙탕에 처박혀야겠어. 당신 와이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진정하게, 윤 대표. 그냥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내가 기자들 입은 막을 수 있어. 강태준이 애써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작은 해프닝. 지금 뉴욕이랑 런던에서 투자 결정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어. 당신 때문에 내 평생의 역작이 날아갈 판이라고. 당장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맺었던 모든 약속 없던 걸로 알겠어. KJ 건설에 들어간 우리 자금 당장 회수 절차에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윤상현의 위협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상현은 박민규 의원과는 달랐다. 그는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오직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정말로 KJ건설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남자였다. 그들의 견고했던 탐욕의 동맹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편 한소희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예계 가십뿐만 아니라 경제 뉴스에도 민감했다. 연일 터져나오는 KJ건설의 악재와 강태준의 추락하는 평판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부와 권력을 보고 그를 선택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은 그녀는 자신의 매니저를 몰래 만났다. 오빠 강 회장님.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던데. 정말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소희야, 너무 앞서가지 마. 그래도 KJ건설인데 쉽게 무너지겠어 하지만 대비는 해둬야지. 강 회장한테 받은 선물이나 현금 같은 것들 네 명의로 확실하게 돌려놓고 앞으로는 공증이라도 받아둬. 한소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랑을 속삭이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냉정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자신의 호텔방에서 주식 시세표를 보고 있었다. KJ건설의 주가는 오늘도 하락 마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른 곳이었다. 최민호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다. 선배님,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캐나다 연기금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두 곳에서 블랙옵스 캐피털의 신규 펀드 투자 결정을 실사 문제 재검토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약자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의 심장을 타격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힘의 원천 중 하나였던 윤상현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흔들어 놓았다. 그를 적으로 돌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는 강태준에게 맹목적인 조력자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적의 탐욕과 공포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녀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였다. 언더독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혼 조정기일이 열리는 날 서울가정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재벌 회장과 그의 아내의 첫 법적 대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며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배우처럼 당당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박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철벽처럼 보호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의 비장함마저 연기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얼마 후 서유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화려한 강태준의 등장과는 정반대였다. 요란한 법무팀도 값비싼 명품도 없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 옆에는 오직 최민호 변호사만이 함께했다. 그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고요하지만 굳건한 걸음으로 법원의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침착함은 강태준의 과시적인 오만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중년의 조정위원 판사가 양측을 번갈아 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절차를 시작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 측의 김성훈 수석 변호사였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능숙하게 고개를 숙인 뒤 마치 자선 사업을 베푸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강태준 회장께서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정리하고 피고 서유진 씨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강남의 오피스텔과 현금 20억 원이라는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을 훨씬 상회자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언론에 흘렸던 거짓 정보들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늘어놓기 시작했다. 유진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자신들이 얼마나 관대한 처사를 베풀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의 말에는 유진을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로 얕보는 시선이 역력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그는 이 싸움이 법정에서마저 자신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 확신했다. 드디어 유진 측이 발언할 차례가 되었다. 최민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원고 측의 제안은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단호한 한마디에 조정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김성훈 변호사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최민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조건은 지난 10년간 피고 서유진 씨가 KJ건설의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제안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부터 다시 명확히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허수수음을 터뜨렸다. 기여라니요, 전업주부가 회사 성장에 대체 무슨 기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조정위원에게 제출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정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저희는 원고 강태준 회장 측이 KJ건설의 자금을 이용하여 조성한 해외 비자금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산 분할 대상에서 고의로 누락된 은닉 재산에 해당합니다. 재판장님의 허락해 그 증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김성훈 변호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비자금 어떻게?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파일의 첫 페이지를 넘겨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진이 찾아냈던 홍콩의 유령 회사에 대한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였다. 홍콩 소재의 페이퍼 컴퍼니 골든 브릿지 트레이딩.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KJ건설의 해외 자재 수입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30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최민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일부가 복사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한소희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내역 그녀가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 리스 비용 지불 내역, 그들이 밀회를 즐겼던 파리의 최고급 호텔 숙박비 결제 기록까지 모든 것이 회사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처럼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유흥비와 내연녀의 선물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재산 은닉 문제를 넘어섭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 강태준과 그의 변호인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랬다. 그들은 지저분한 불륜 문제나 감정 싸움을 준비했지. 이렇게 날카롭고 구체적인 범죄 증거가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조정위원 판사의 표정도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강태준 측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원고 측 이 자료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가정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금융조세조사부로 사건이 이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정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승리를 자신하던 사냥꾼이 순식간에 덫에 걸린 사냥감 신세가 된 것이다. 조정은 아무런 성과 없이 10분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법원 복도에서 강태준은 김성훈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국내 최고 로펌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 못하고 법정에 들어와 내가 당신들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김성훈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회장님, 이건 저희도 전혀 예상치 못한. 대체 서유진 씨가 어떻게 저런 내부 자료를. 그들의 처참한 모습 뒤로 유진과 최민호는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진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감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날 조정의 결과는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물보다 빨리 퍼져나갔다. 강태준이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KJ건설의 이사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미 여의도 프로젝트 좌초와 블랙옵스 캐피털과의 불화설로 불안에 떨던 이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오너 리스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 개인의 비리가 회사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KJ건설의 사회이사 몇몇이 긴급히 비밀 회동을 가졌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강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주가는 폭락할 거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겁니다.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이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소. 강 회장이 이 회사의 주인이자 왕인데 왕이라도 회사를 망하게 할 권리는 없지. 일단 강 회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그들의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준이라는 강력한 태양 주위를 돌던 행성들이 그의 빛이 약해지자 각자의 궤도를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거대한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성공의 상징들로 가득 찬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의 자신감과 오만함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이사회의 원로인 한 사회이사의 전화였다. 강 회장, 오늘 법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네. 이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일세. 빠른 시일 내에 이사진들에게 공식적인 해명을 해주길 바라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항상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돈과 자리로 관리해왔던 내부의 벽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를 옥죄어 오는 것은 거대한 경쟁사도 부패한 정치인도 아니었다. 바로 그가 가장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조용한 아내 서유진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고 코너에 몰린 강태준은 더욱 난폭해졌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하여 반격에 나섰다. 서유진이 제출한 증거는 회사의 관행적인 영업 활동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동시에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2차, 3차 흑색 선전을 퍼부었다.
그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회사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회장의 횡령 혐의는 관행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KJ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신용 등급은 추락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이사회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현 경영진에 대한 신임 여부 재확인. 사실상 강태준 회장에 대한 탄핵 투표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성공 신화를 상기시키고 달콤한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이 모든 위기가 전처의 악의적인 음해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을 배신한 몇몇 이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주들은 결국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준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연 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패배한 전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홀딩스 및 기타 소액 주주들의 연합대표 자격으로 당당히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요 주주로서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의장의 승인해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철한 변호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KJ건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명의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복잡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이 어떻게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해했는지, 그로 인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날카롭게 분석해 나갔다. 그녀의 발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와 명백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태준이 제시했던 장밋빛 미래가 사실은 얼마나 허황된 신기루였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성장시킨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좀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장내는 걷잡을 수 없이 술렁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회사를 음해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순간 유진은 그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 회장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의 연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서는 인물의 모습에 강태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소희였다. 화려한 여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빛.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증인석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강태준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속삭였다. 소희야, 네가 왜, 한소희가 왜 그를 배신했을까? 그녀는 기회주의자였다. 강태준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가장 먼저 탈출할 길을 찾았다. 유진과 최민호는 그녀에게 은밀히 접촉했다. 강태준의 범죄에 대한 증언을 하고 그에게서 받은 불법적인 선물들을 모두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녀를 공범이 아닌 참고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의 사랑은 사라져갈 돈과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가벼웠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강태준을 버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한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태준에게 속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 측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태준 씨는 항상 말했어요.
회사 돈은 곧 자기 돈이라고. 주주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그녀는 강태준이 어떻게 태준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돈으로 자신에게 어떤 선물들을 사주었는지, 심지어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서유진에 대한 거짓 루머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까지 상세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건 강태준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범죄를 자랑처럼 떠벌리던 것을 혹시 몰라 녹음해둔 파일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재무적 증거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다던 여자에게서 당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배신이었다. 주주총회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물러나라 사기꾼을 당장 끌어내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의 편에 섰던 소수의 이사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이사회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준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긴급 상정했고, 투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강태준은 텅 빈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뒤편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검찰 배지를 보여주며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강태준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제국의 왕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검사들의 손에 이끌려 끌려 나갔다. 그가 자신의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모습은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의 희열이 아닌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오는 깊은 피로감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씁쓸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강태준 회장의 극적인 체포는 그가 쌓아 올린 제국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 같았다. 그가 수갑을 찬 채 연 회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다음날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을 뒤덮었다. 탐욕의 제왕 정상에서 나락으로, 내연녀의 배신 무너진 KJ 신화. 자극적인 제목들이 그의 몰락을 조롱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유진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승자의 인터뷰를 하지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최민호의 호의를 받으며 쏟아지는 기자들을 뚫고 현장을 빠져나온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전후 처리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다음 날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KJ건설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후에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회장 리스크는 현실이 되어 회사 전체를 집어삼켰다. 채권단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수백 건의 계약이 파기되었다.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아우성이었고 거대한 빌딩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쓰러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라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은 그가 사라지자 버팀목을 잃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세상 역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닌 차가운 철창이 굳게 닫힌 서울구치소의 좁은 독방에서 아침을 맞았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죄수복으로 바뀌었고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수억 원짜리 시계가 아닌 차가운 수갑 자국만이 선명했다. 그를 찾아온 김앤박의 변호사들은 더 이상 충실한 부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맡은 사무적인 법률 대리인일 뿐이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특히 한소희 씨의 증언과 녹취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구속적 부심은 기각되었고 보석 신청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산은 내 자산은 어떻게 됐어? 강태준이 초조하게 물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절망했다. 그가 믿었던 돈, 그가 의지하였던 권력이 모두 사라졌다. 박민규 의원은 그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고 윤상현 대표는 오히려 KJ건설의 피해자라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다. 그가 구축했던 부패의 카르텔은 중심이 무너지자마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싸움터로 변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며칠 후 유진은 마지막 남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로 향했다. 이혼 서류에 강태준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였다. 면회실에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수척하고 절망에 찬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 증오와 원망, 그리고 일말의 애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당신, 만족해?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 모든 걸 빼앗고 나를 이 시궁창에 쳐넣으니 이제 행복하냐고.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씁쓸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눈앞의 초라한 범죄자에게서 한때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성공을 도왔던 야심찬 젊은이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제발, 이 유진아. 한 번만,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나가서 다시 시작하게만 해줘. 그가 애처롭게 매달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기회가 있었어, 강태준. 당신이 내민 이혼 서류를 내가 조용히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여전히 회장으로 살고 있었겠지. 당신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 바로 당신 자신이야.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를 아크릴판에 붙여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일체를 포기하는 대신 서유진은 KJ건설의 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며 결혼 기간 동안 창출된 지적 재산권 및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의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대부분 환수되거나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터였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완벽한 단절과 서유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내일완 내르리름을 되찾는 것뿐이었다. 강태준은 서류의 내용을 보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거부할 힘도 협상할 자격도 없었다. 그는 교도관이 내민 서류에 힘없이 서명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차가운 면회실에서 허무하게 끝이 났다. 유진은 그의 서명이 끝난 서류를 건네받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의 절규 섞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유진의 얼굴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표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상처 입었지만 더 단단해진 서유진이라는 존재만이 남았다. 그녀는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제국의 잔해와 지울 수 없는 상처뿐이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치러야 할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는 안개처럼 불투명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앞으로 그녀가 걷게 될 길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강태준의 구속과 KJ건설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지 몇 주가 흘렀다. 언론의 광기는 잦아들었고 간트의 세상은 또 다른 자극적인 뉴스를 찾아 떠나갔다. 서유진의 이름은 더 이상 가십의 중심이 아니었다. 대신 경제계와 법조계에서는 그녀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비운의 재벌가 며느리에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린 천재 전략가로. 하지만 유진은 그런 세간의 평가에 무관심했다. 그녀는 승리를 만끽할 여유도 과거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전쟁의 폐허를 수습해야 하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강태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을 넘겨주었고 파산 절차에 들어간 KJ건설의 채권단 회의에 참석해 복잡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자문을 제공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마지막 책임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작은 해안가 마을의 집을 알아보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의 긴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세계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KJ건설에 자재를 납품하던 중소협력업체 사장들이었다. 서유진 여사님 되십니까? 대표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손은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이 자신을 원망하러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무너뜨린 원흉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노인은 갑자기 그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와 함께 온 다른 남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강태준 그 인간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를 빨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음은 제때 결제해주는 법이 없었고 단가는 후려치고 부당한 요구는 끝이 없었죠. 그래도 어쩝니까? KJ건설 일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여사님께서 그 인간을 법정에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진에게 작은 음료수 박스를 내밀었다. 그들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성의의 표시였다. 유진은 차마 그 선물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KJ건설의 젊은 직원들 강태준의 불비슈제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 그들은 모두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폭력의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진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복수와 명예 회복을 위해 시작했던 싸움이 이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고 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이 폐허를 재건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 무렵 법원에서 선임한 KJ건설의 법정관리인단이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채권단과 법원은 회사를 이대로 청산하기보다는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를 이끌 리더가 없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측근들은 모두 조사를 받고 있었고 외부에서 CEO를 영입하자니 회사의 복잡한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유일한 대안은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설립 과정부터 내부 구조 숨겨진 문제점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서유진 변호사님, 백발의 법정관리인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KJ건설의 회생 절차를 이끌어 주십시오. 임시경영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주십시오.
변호사님만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유진은 망설였다.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회사로 다시 돌아가라니. 강태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곳에서 그의 자네를 치우는 일을 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던 협력업체, 사장들의 얼굴 미래를 잃고 망연자실하던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이대로 외면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회사는 결국 공중분해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터였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그녀는 최민호를 만났다. 민호 씨,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최민호는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배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선배님은 불의를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니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끝까지 선배님 곁에 있을 겁니다. 마침내 유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법정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첫째, 경영에 대한 정원을 위임할 것. 둘째, 기존의 부패한 이사진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것. 셋째, 회사의 수익 일부를 과거 피해를 본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 채권단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의 모든 조건을 수용해냈다. 그녀의 결정이 알려지자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다. 모두가 그녀가 복수를 끝내건네 투를 끝내고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다. 유진은 다시 KG건설 본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곳은 더 이상 강태준의 제국이 아니었다.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던 과거의 건물에 이제 새로운 희망을 심어야 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사용하던 거대하고 화려한 회장실을 폐쇄했다. 대신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평범한 사무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의 첫 업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냈던 협력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해결책을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에 절망에 빠져 있던 회사 내부에 서서히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채권단 역시 그녀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어두운 땅 위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새벽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새벽을 여는 사람은 바로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건설자였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랐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격동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강태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한소희는 검찰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배신자라는 낙인은 그녀의 연예계 생명을 완전히 끝장냈다. 그녀는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의 카르텔에 속했던 정치인과 검사 금융가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그리고 폐허가 되었던 KJ건설의 자리에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신한 ENC. 새로운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회사는 과거의 오욕을 씻고 투명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건설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임시위원장이 아니었다. 채권단과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신한 ENC의 초대 대표이사 CEO로 공식 취임했다. 오늘 신한 ENC의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과거 KJ건설의 무겁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유진은 강태준이 앉았던 화려한 회장석이 아닌 다른 이사들과 똑같은 의자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파주 물류센터 건립 안건에 대해 우리 회사가 제시한 입찰가가 경쟁사보다 5%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친환경 자재 사용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회사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녀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과거의 KJ건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오직 이익만을 줬던 회사는 이제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유진의 곁에는 법무 및 준법 감시실 실장이 된 최민호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의 사무실로 한 손님이 찾아왔다. 1년 전 그녀에게 음료수 박스를 건넸던 협력업체의 백발 노인이었다. 그는 이제 신한 ENC의 최우수 파트너사 대표가 되어 있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하려지? 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 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의 정직한 기술과 성실함을 이제야 회사가 제대로 알아본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 주 주말 유진은 오랜만에 홀로 한강공원을 찾았다. 강물은 언제나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다. 여의도에 우뚝 솟은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초고층 빌딩. 얼마 전 완공된 서울 파이낸스 타워였다. 그 건물은 바로 2년 전 강태준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봤던 여의도 프라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강태준의 몰락 이후 해당 부지는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다시 시장에 나왔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종 승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신한 ENC가 차지했다. 유진은 뇌물이나 로비 대신 완벽한 사업 계획서와 가장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 설계로 정면 승부를 걸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하려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세워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조용한 승리 선언이자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 인사였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의 아픈 복수를 향한 분노 외로운 싸움. 그리고 폐허 위에서 다시 희망을 쌓아 올렸던 시간들.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껍질을 깨고 서유진이라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섰다. 그녀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의 무게가 얼마큼 무거운지,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배웠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과 단단한 자신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오늘을 살았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유진은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하나의 별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그녀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르는 길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